2차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미분방 형식으로 주어지는 상황.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를 사용해서 ut는 us로 가고 yt는 ys로 가고 그리고 이 미분방 형식은 이렇게 이 전달함수로 가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 좌변에 있는 미분방 형식의 좌변에 있는 이 계수들 1, 그다음 이 제타 오메가 n, 그다음 오메가 n은 다 이 전달함수의 분모로 가고 그다음에 우변에 있는 우변에 있는 이 u 앞에 있는 계수 k 오메가 n의 제곱은 전달함수의 분자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자 분모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가 분모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 분모를 0으로 두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 s를 우리가 폴이라고 불렀습니다. s의 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을 0으로 만드는 그 s.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하면은 s의 제곱 2제타 오메가 n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은 0이라는 식을 풀면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under damped system, 즉 제타가 0부터 1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under damped 시스템에 대한 폴은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실수부였고 이게 허수부였는데요. 이 중에 이 실수부에 해당되는 이 제타 오메가 n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 이 허수부에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오메가 d라고 불렀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 n은 내추럴 프리퀀시 고유 진동수, 그 다음에 이 제타는 댐핑 레이시오 해서 그 댐핑 계수, 그 다음에 오메가 d는 damped natural frequency, 어떤 댐핑이 있는 상황에서의 고유 진동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요,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자, 이런 관계를 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복소평면이 있고요. 복소평면에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습니다.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이렇게 복소평면상에 우리가 이 폴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폴의 위치입니다. 폴이 여기 있고요. 이 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폴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실수부가 이제 시그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폴의 x좌표가 되겠죠. 이 x좌표에 대응되는 것이 시그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폴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게 x좌표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y좌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x좌표는 마이너스 시그마인데 마이너스 쪽으로 그 얼마만큼 갔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시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좌표가 시그마고 이만큼 갔고 그 다음에 y좌표, 그러니까 이 y좌표 이만큼 오메가 d만큼 내려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 x축, 이 실수축에 대해서 위하고 아래 이렇게 언제나 대칭으로 폴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켤레복소수로 이 근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에 여기 있으면은 정확하게 이 실수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된 곳에 또 다른 폴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폴의 그 x좌표는 마이너스 시그마, 그래서 이제 원점에서 얼마만큼 지금 왼쪽으로 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LHP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left half complex plane, 그 LHP로 얼마만큼 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HP 상에서 지금 이 실수축에서 이 폴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오메가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점에서 이 폴까지의 직선거리가 있습니다. 이 직선거리가 오메가 N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오메가 n이라는 것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시면 이 삼각형을 생각하시면은요. 이 삼각형의 지금 이 빗변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 n이고 그 다음에 이 밑변이 시그마고 이 높이가 오메가 d니까 오메가 n의 제곱은 시그마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d의 제곱이다. 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성립한다면은 바로 이 길이가 이제 빗변의 길이가 오메가 n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그마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d의 제곱을 생각해 보시면 시그마의 제곱은 이거죠. 그래서 제타의 제곱 오메가 n의 제곱이고 더하기 이거 오메가 d의 제곱하면은 오메가 n의 제곱이고 루트 제곱하니까 1 빼기 제타의 제곱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남는 것은 오메가 n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폴하고 이 원점 사이의 이 직선거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고유진동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폴의 위치를 가지고 이 제타, 이 댐핑 레이시오를 또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폴이 주어졌을 때 이 폴과 이 원점 사이의 직선거리가 오메가 n 고유진동수고 제타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각을 생각해 보시면 이 각이 이제 세타다 그러면은 세타면은 세타의 이제 사인 세타 역시 이 삼각형을 생각하시고요. 사인 세타라는 것은 빗변 이 빗변분의 이걸 높이라고 하면은요. 이 빗변분의 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빗변은 오메가 n이고요. 높이가 뭡니까? 시그마잖아요. 시그마가 이 높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그마가 뭐냐면은 이 제타 오메가 n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폴이 주어졌을 때 이 폴하고 이 허수축이 이루는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제타는 사인 세이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암시하는 것이 세타가 0이 되면은 제타가 0이 되는 거죠. 제타가 0이라는 것은 댐핑이 없는 거죠. 댐핑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폴이 허수축에 걸려 있는 상황.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반응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이렇게 코사인 오메가 nt로 주어져 있었죠. 그렇죠? 계속 진동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0인 경우 폴이 허수축에 놓이게 되고 그 경우에는 댐핑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타가 0하고 90도 사이 이 사이에는 댐핑이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제타가 0하고 1 사이가 되고 이게 언더댐프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댐핑이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지만은 수렴을 하는 진동하면서 이제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는 진동만 계속하고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제타가 이제 1이 되면 이렇게 세타가 90도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실수축에 있게 되고 그러면은 폴이 이제 허수가 아니죠. 폴이 실수가 됨으로 인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진동하지 않고 허수부가 없으면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초기 조건에서 수렴을 합니다. 수렴하는 속도는 지금 이 시그마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시그마가 크면은 빨리 수렴을 하게 되고 시그마가 작으면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2에 마이너스 0.1t 하고 2에 마이너스 5t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그마가 0.1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시그마가 5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는 천천히 수렴을 하게 되고 진동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빨리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원점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시그마가 작고 이 경우에는 수렴 속도가 늦고 시그마가 크면은 폴이 이 허수축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수렴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자, 폴이 허수축에 가까우면은 진동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실수축에 가깝게 되면, 허수축에서 이게 많이 멀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진동을 조금만 하게 되겠죠. 진동을 조금만 하면서 수렴하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뭐 수렴 속도, 진동의 뭐 정도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하고 연관된 이제 개념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그 타임 도메인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다시 이 YT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떤 모델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모델의 그 반응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한 가지가 호모지니어스 파트가 있고 난 호모지니어스 파트가 있다. 호모지니어스 파트는 U가 0인 거예요. 입력이 없고 그 Y0 초기값만 있는 상태죠. 이 초기값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출력, 이게 Y고요. 난 호모지니어스 파트는 Y0, 이 초기값이 0이고 U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U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제로 인풋에 해당되는 게 이제 호모지니어스였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이 0인 상태에서 나오는 출력, 이게 난 호모지니어스 파트였습니다. 이 두 개를 그냥 합쳐가지고 우리가 Y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라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얘기는 했습니다. 이 제로 인풋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대해서 뭐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 또 일반적인 N차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1T, C2, ES2T.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어떤 선형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NT 해서 S1부터 SN까지가 이게 이제 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들이 지수함수의 이 파워, 이 지수로 들어가게 되고 이 파워에 허수부가 들어있으면은 진동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실수부만 있게 되면은 진동 없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실수부가 LHP에 있으면, 있죠? 이 폴의 위치가 LHP에 있으면은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수부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차이점들, 그 폴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C1, C2, CN들은 초기값에 의해서 이 초기값, 지금 우리가 초기값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모지니어스 파트이기 때문에 초기값에 의해서 이런 C1부터 CN까지 이 상수들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1부터 SN은 어디서 결정이 됐었습니까? 여기서 결정이 됐었죠. 그 전달함수의 그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폴인 거죠. 그 폴이 여기서 결정이 됐고 C1부터 CN은 초기값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그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할 것은 뭐냐면은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호모지니어스 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스템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1차 시스템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전달함수는 또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입력이 이제 있는 겁니다. 출력이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함에 있어서 전달함수를 생각하는 것은 전달함수는 기본적으로 초기값이 0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전달함수를 얘기할 때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는데 이게 최적인 거죠. 이게 상황이, 이 모델이. 그래서 몇 가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여러분 책 그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펄스라는 것입니다. 임펄스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떤 충격입니다. 충격. 동력학에서는 이게 어떤 충격량 이렇게 주어졌었는데요. 어쨌든 충격입니다. 꽉 하는 어떤 그런 충격. 항공기가 그 착륙할 때 그 바퀴가 활주로에 닿을 때 활주로에서 그 동체로 항공기로 전해지는 그 충격 그런 것들이 임펄스입니다. 조종사가 어느 순간에 엘리베이터를 탁 쳤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가해진 어떤 입력 같은 것이 임펄스가 되겠습니다. 임펄스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정의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임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펄스를 먼저 정의합니다. 펄스 앞에 im을 붙여가지고 이제 뭐 펄스가 아니다, impossible 할 때 이제 우리가 I am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 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펄스는 아닙니다. 임펄스인데 펄스를 가지고 우리가 임펄스를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자, 펄스 인풋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그 입력 신호는 펄스 인풋을 t0만큼 t축을 따라서 평행이동시킨 건데요. 원래 p 델타 t라는 것은 p 델타 이게 펄스 인풋이고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어떤 시간축에서요. 0에서부터 뭐 델타라는 시간 동안에 0에서부터 델타라는 시간 동안에 값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값을 갖고요. 이 높이, 이 사각형의 높이는 델타분의 1이 되겠습니다. 델타분의 1이라는 일정한 신호를 갖는데 t가 0에서부터 델타까지만,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 뭐 당연히 신호가 없고요. t가 델타보다 클 때도 신호가 없습니다. t가 0하고 델타 사이에서만 신호를 갖는데 그 신호의 값은 델타분의 1이 되겠습니다. 델타분의 1이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면적이 1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닛 펄스가 되겠습니다. 유닛이라는 게 우리가 뭐 1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펄스 인풋에서 우리가 유닛을 썼다 그러면은 그 말은 이 펄스의 이 면적이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펄스라는 것은 이렇게 델타로 표시하고요. 이 델타라는 것은 바로 이 델타, 이 작은 델타라고 부르고 큰 델타라고 부르겠습니다. 큰 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펄스 인풋인데 펄스 인풋의 이 시간 간격이 델타를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작아지겠죠. 이 델타가 아주 작아지고 대신에 이게 델타분의 1이기 때문에 높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델타가 급기야 0으로 가게 되면은 이 높이가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펄스를 뜻하게 되겠고요. 임펄스의 특징은 펄스의 특징을 사실 그대로 가져갑니다. 물론 이 델타가 처음에는 뭐 상당한 크기의 델타가 있었지만은 이 델타가 굉장히 작아져서 이것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계속 유지되는 성질이 뭐냐면은 이 면적이 1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높이가 커졌다 할지라도 이 면적은 이 밑변 델타 그리고 높이 델타분의 1을 해가지고 1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극한으로 보내도 델타가 0으로 가더라도 극한에서도 지금 이 화살표의 면적을 좀 정의하기 뭐하지만은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화살표의 면적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t를 이렇게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를 적분한다 그러면 이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요. 이 펄스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간축을 따라서 이렇게 t0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놈을 이렇게
t0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t 자리에다가 t 빼기 t0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t 자리에 t 빼기 t0를 집어넣으면은 p 델타 t를 시간축을 따라서 t0만큼 이동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델타의 리밋을 취해가지고 델타 0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t0 자리에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을 우리가 델타 t 빼기 t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펄스가 t가 0일 때 나타나면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임펄스가 t0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t 자리에다가 t 빼기 t0를 집어넣어 가지고 델타 t 빼기 t0 이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임펄스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임펄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걸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전달함수를 이제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델타 t가 시간축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S 도메인으로 가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만약 이걸 안다면 YS는 어떻게 됩니까? YS는 전달함수 타우 S 더하기 1분의 K 한 다음에 이거 지금 구한 거 US 곱해가지고 YS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되죠. 라플라스 그 역변환을 해가지고 YT 우리가 이 YS가 나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것을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S 플러스 E 뭐 이렇게 쪼개서 각각에 대한 그 라플라스 역변환을 취해서 둘이 더하면은 그게 YT가 됐었습니다. 지난주 했던 부분인데요. 그 테크닉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t를 이 US로 보내는 거,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좀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은 이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UT, E-ST, DT 아닙니까? 그래서 UT 자리에다가 지금 이 델타 t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델타 t, E-ST, DT가 되고요. 근데 이 델타 t라는 것이 뭐였었냐면은 델타 t가 이거였었죠. 그 큰 델타를 0으로 보내고 이게 p 델타 t였습니다. p 델타 t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델타를 0으로 보내고요. 이 델타 자리에다가 이 p 델타 t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p 델타 t라는 것은 0하고 이 델타 사이에 요만큼 이렇게 정의된 값이 델타분의 1이었고요. 그래서 0하고 이 델타 사이에서만 이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이 0에서부터 이 무한대까지 지금 적분을 하는 건데 델타하고 무한대 사이에서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적분이 0에서부터 이 무한대 자리에 이 델타가 들어가면 됩니다. 0에서부터 델타 사이에서만 이 사이에서만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0하고 델타 사이에서의 p 델타는 이 델타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의-st d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델타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빼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s분의 1 2의-st 0 델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s 델타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s분의 1 2의 s 델타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은 이게 플러스 s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게 이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S 델타 하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2n 마이너스 S 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리밋을 이제 취하면은요. 델타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S 델타 분의 1 빼기 2n 마이너스 S 델타. 자, 극한을 취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자는 델타 자리 0 집어넣으면 0이 되네요. 1 빼기 1이니까. 분모도 0이 됩니다. 0분의 0, 0분의 0 상황이 됐죠. 그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시고 처음 대학교 와서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로피탈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로피탈 정의라는 게 뭐냐면은요. 어, 지금 이렇게 극한을 취할 때 이게 0분의 0 상황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극한을 취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이게 그 델타입니다. 이 델타에 대해서 분모, 분자 각각에 대한 미분을 취한 것에 극한, 극한을 생각하면 된다. 그게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S 델타를 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은 뭡니까? S가 되는 거고요. 그 델타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델타 말고 S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1 미분하면 0이고 빼기 S2 마이너스 S 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델타에 대한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S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해서 S2 마이너스 S 델타가 되고 이게 SS 없어지고 델타 자리에 0 집어넣으면 1이 됩니다. 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임펄스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더니 이 US가 1이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임펄스의 라플라스 변화는 1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인 거죠. 이게 임펄스인 경우에는. 그럼 YS는 뭡니까? 이게 GS잖아요. 우리가 그 전달함수 우리가 GS라고 불렀고 YS라는 것이 원래 GS 곱하기 US인데 임펄스를 집어넣으면은 이 US가 1이기 때문에 이게 GS가 됩니다. 즉 YS가 그대로 전달함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은 GS의 어떤 값이 곱해져 가지고 그 값이 YS를 만들고 그 YS를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우리가 YT를 계산하는데 지금 상황은 Y 출력의 전달함수가 그 시스템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입출력 관계식에서 나오는 그 전달함수하고 일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임펄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신호이긴 한데요. 이 이상적인 신호가 어,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GS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이 GS가 뭔지. 근데 어떤 인풋을 가하면은 임펄스가 아닌 어떤 인풋, 일반적인 인풋을 가하면은 그 인풋이 여기에 곱해져 가지고 원래 이 GS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성질을 YS를 통해서 이렇게 100%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임펄스라는 놈은 US가 공교롭게 1이 돼가지고 그 출력 있잖아. 이 출력에 이 GS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고 이 어떤 시스템의 그 성질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변화를 하면은 여기 라플라스 역변화를 하게 되면은 YS는 이제 YT가 되고 그리고 이 GS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우리가 이걸 GT라 쓰고요. 그래서 YT가 이렇게 이제 GT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GT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임펄스에 대한 출력이기 때문에 임펄스에 대한 출력.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고 그 임펄스 리스폰스 이제 그게 이제 y죠. 근데 그 y가 다름 아닌 이 전달함수의 역변환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1차 시스템인 경우에는 g가 타우 s 더하기 1분의 k였고요. 그 다음에 u가 지금 1입니다. 임펄스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냥 k 타우 s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거 타우로 나눠줘 볼까요? 타우로 나누면은 s 더하기 타우분의 1분의 타우분의 k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s 더하기 a분의 1은 이거 역변을 하면은 2의 마이너스 a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은 s 더하기 a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변화를 하면은 2의 마이너스 at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t는 역변환 하면은 상수는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이 s 더하기 타우분의 1분의 1 하면은 역변환 하면은요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은요 입력이 임펄스이고 us가 그러면 1이 되고요. 그래서 ys는 타우 s 플러스 1분의 k에다가 이제 1을 곱한 게 되고 이것은 그냥 타우 s 더하기 1분의 k 역변환을 취하면은 타우분의 k하고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1t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은 t가 0일 때 타우분의 k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초기 조건이 0이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임펄스잖아요. 그래서 t가 0일 때 무한대의 어떤 입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점프를 합니다. 타우분의 k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경우죠. 사실은 적분기가 이 입출력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타임 딜레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할 수가 없는데 임펄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한대의 어떤 그 입력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t가 0일 때 갑작스럽게 값이 0에서 타워분의 k로 이렇게 튀게 됩니다. 그 다음에 t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이 값이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점점점 감소하게 되고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임펄스 함수 이 리스폰스 임펄스 응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